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지금은 경기도에 살고 있고 결혼한 지는 이제 3년쯤 됐네요. 현재는 임신 중이에요. 오늘은 제가 겪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원래 어린 시절부터 일찍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외동딸에게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그 때문에 몹시 외롭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많은 친구나 텔레비전에서 화목한 가정을 보면 늘 부러웠어요. 그래서 일찍 결혼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나도 저런 북적거리고 화기애애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은 늘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진 않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학교에 가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점점 결혼은 한 해, 두 해 미뤘던 것 같아요. 물론 다 집어치우고 결혼을 할 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않은 영향도 물론 크겠지만 말입니다. 사람을 만날 시간이나 여유가 없으면 결혼정보회사 같은 곳에 등록해보는 건 어때? 그것 꼭 시장에 내가 물건처럼 나가는 것 같아서 싫어. 조건 맞는 사람들끼리 시간 절약해서 만나는 건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조금 고민하다가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곳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꼭 만나야 할 인연은 다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남편과 제가 원래 조금 알던 사이였거든요. 친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단체에 잠깐 있었습니다. 봉사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런 모임이 있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요. 사실 저는 몰랐고 남편이 이야기해줘서 알았어요. 저랑 같은 학교 나오셨다고 했죠? 혹시 독서 모임 같은데 가입하신 적 있으세요? 네? 그걸 어떻게... 역시 낯이 있다고 했어요. 저도 거기 가입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만남부터 학교 이야기에 거기 같이 있었던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아무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빠르게 연애했고 금방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몇 번 만나게 되면 바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잖아요. 사실 여기 가입한 것도 제 의지가 아니라 여동생이 난리를 쳐서 가입한 거라. 여동생이? 보통 그렇지 않지 않나? 여동생이 내 결혼에 관심이 많아. 그 전부터도 얼마나 빨리 결혼하라고 닥달했는지. 아휴.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동생이 왜?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런저런 사정이야 집안마다 다 다르고 오빠가 여자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답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다 생각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랬던 적이 있어요. 여동생이 자기 한번 보고 싶다는데 같이 밥이나 먹을까? 오빠 여동생이? 나를? 결혼 생각 있냐고 그래서 내가 있다고 했더니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우애가 좋고 화기애애하고 이런 가정을 동경했기에 빨리 결혼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하고 날까지 잡고 좋은 식당까지 예약해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여동생을 봤었습니다. 우리 오빠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오빠요? 사람이 다정하고 또 제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런 부분이 좋아요. 혹시 우리 오빠한테 제 이야기 들으신 거 있어요?
별다르게 들은 이야기는 없고 결혼정보회사 여동생분이 추천해서 가입했다고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안 하면 평생 혼자 살 것 같아서 하라고 닥달을 좀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만나는 내내 엄마, 엄마 하면서 당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던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길래 아, 엄마를 무척 좋아하나 보다. 가족끼리 참 사이가 좋구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도 참 자각이 없었구나 싶네요.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받아들였던 저에게도 이건 좀 하는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혹시 결혼하면 아이는 몇쯤 낳으실 생각이세요? 혹시 나중에 시어머니가 아프면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혹시 가족끼리 자주 모이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런 질문들을 마구 쏟아내더군요. 처음에는 차분히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만약 몸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많이 낳고 싶다. 남편이랑 상의를 해봐야 할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다 대답을 하고 보니 약간 취조당한 기분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만해. 너 지금 면접 보냐? 아니, 이 정도도 못 물어봐? 네가 유난인 거야. 이러다 도망가면 어쩌려고 그래? 남편이 반쯤은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니 신우이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입을 닫더군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귀엽다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습니다. 오빠 일에 관심이 많은 귀여운 여동생 정도로 말이죠. 그랬으면 절대 안 됐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그 만남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 집, 남편 집 순서대로 인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신우이의 그 유난스러운 행동들이 계속됐어요. 처음으로 저건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엄마 모시고 살 생각 있어요? 뭐 물론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도 초면에 하면서 어이가 없었겠지만 신우이가 될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니 엄청나게 당황스럽긴 하더군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버버거리자 신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에 그러겠다는 말은 못하시네? 신우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남편이 인상을 팍 썼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말렸어요. 너는 첫인사를 하러 온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하니? 처음부터 묻고 지나가야지. 예의 없이 그만해. 아니. 그만하라는 말 못 들었냐? 남편이 낮게 말을 하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팔뚝을 꼬집으며 일단락이 되기는 했어요. 그것 말고는 무난한 인사자리였지만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자기 여동생이 많이 효녀네? 아, 그거 신경 쓰지 마. 지는 더럽게 속썩이면서 내가 그러는 건 못 받아내야. 이기적이야 아주. 그래도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진심 같아 보여서. 어머니도 가만 계시는데 자기가 뭐 어쩔 거야. 신경 쓰지 마. 물론 매우 찝찝하긴 했지만 남편 말도 뭐 맞긴 하잖아요. 정작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있고 또 신우이가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말리는데 신우이 하나 유별난 거 두고 신경을 계속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결혼을 깰 게 아니라면 더더욱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신경을 쓰지 말자 다짐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기는 했습니다. 혼수나 예단 부분에서도 시어머니보다 신우이가 말을 더 보탰어요. 우리 엄마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우리 엄마는 이건 있어야 한다. 하나뿐인 아들 보내는 건데 섭섭하면 안 된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입을 댔어요. 그거 사실 네 시어머니 뜻인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직접 이야기하기에는 모양이 그러니까 그냥 자기 딸 통해서 말하는 거지. 자기는 나쁜 시어머니 되고 싶지 않고. 에이, 설마.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딸내미가 자기 아들 혼사에 그렇게까지 간섭하는데 가만 내버려 둔다고? 말리긴 하셔. 입으로 하지 말라고 타박 좀 하는 게 어디 말리는 거냐? 내 생각에도 네 시어머니가 자기가 못하는 말을 시누이 입으로 하는 것 같아.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뜻이 그런가 싶어 결혼 시작부터 밉보이지 말자는 생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최대한 맞춰드렸습니다. 그 덕에 뭐 무리를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선이긴 했어요. 하지 말라니까 왜 다 했어? 결혼 시작부터 괜히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했어. 오빠도 모른 척해. 미안하다.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식구들 몰래 저와 저희 친정 엄마에게 비싼 가방 하나씩을 선물해줬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 씀씀이에 그래도 이 결혼은 잘하는 결혼이라고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했어요. 그 문제 빼고는 별다르게 큰일 없이 말입니다. 신혼여행을 가서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남편과 저는 잘 맞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일이 터졌어요. 이걸 지금 신행 선물이라고 사온 거예요? 제가 사온 시어머니의 화장품이 시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화장품이 명품 화장품에 가격이 꽤 나가는 화장품이었거든요. 저희 친정 엄마보다 더 좋은 걸로 사온 건데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게 왜?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명품 가방 하나씩은 턱 사온다던데. 그 명품 가방 혼수로 2개나 있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게 어떻게 그거고 이게 어떻게 이거야? 그게 몇 개월이나 됐다고? 오빠는 대체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 아니라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이러는 거잖아. 뭐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 물어봐. 진짜 다 물어볼까? 다른 집도 시누이가 이렇게까지 간섭하고 난리치는지? 남편의 그 말에 시누이는 입을 딱 다물더군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자식들이 싸우는 걸 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원. 엄마,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너도 좀 그만해라. 뭘 그만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실은 엄마가 받으면 네가 들고 다니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그렇지 않고서야 어머니는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그리고 어머니 그 가방들 들고 다니시는 것도 본 적 없고 오빠, 진짜 말 다 했어? 덜했으면 시어머니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만하지 못해? 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두 사람의 말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신혼여행을 하고 온 날 그런 소리를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물론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건 정말 고마웠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분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계속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티를 낼 수가 없어 애써 웃고 있었어요. 제가 부엌에 물을 가지러 갔는데 시누이가 저를 따라오더군요. 솔직히 따라올 때 나한테 할 말이 있어서 따라오는구나 싶기는 했어요. 눈치껏 좀 잘해요. 내가 이런 소리 안 해도 되게. 시누이의 그 말에 제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대답 안 해요? 그 말에 제가 어이가 없어져서 물었어요. 제가 아가씨 동생이에요? 아니면 부리는 사람이기래요? 왜 이렇게 갑을 관계처럼 늘 명령하듯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는 오빠랑 결혼한 거지. 이 집안에 헌신하러 들어온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밑사람 대하듯이 이야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취직했어요? 제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만 짓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신우이에게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나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다하려고 노력하면서 살 거예요. 예의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못 배워 먹은 사람도 아니니까. 그니까 그 이상은 자꾸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명령하듯 말하는 것도 조금 고쳐주세요. 저는 동등한 입장에서 오빠랑 결혼한 거니까 저희 친정에서는 아무도 오빠한테 아가씨처럼 말 안 해요. 그렇게 말하고서는 부엌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사실 결혼 전부터 내내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여태 참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속이 다 후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남편에게도 아가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다 이야기했어요. 잘했어. 걔는 그렇게 한 번씩 꼭 집어줘야 돼. 난리치시는 거 아니겠지? 지가 난리를 어떻게 쳐? 다 맞는 말만 했는데. 그런 말 들었다고 난리치면 본인만 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실제로 그때 당장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나중에 듣기로는 제가 했던 모든 말을 과장하고 뻥튀기 하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바꿔서 온갖 집안 사람들에게 다 일러바치듯 전달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걸로 말을 꺼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보면 신우이의 평소 행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렇게 과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저에게 그런 말을 아무도 전달하지 않은 거겠죠. 아, 얘가 또 이러네 하고 넘어간 거라고 말입니다. 아무튼 신우이는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마음에 꽁하게 담아두고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제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신우이의 그런 잔소리의 횟수가 조금 줄어든 것도 있긴 했어요. 그 사이에 신우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겨서 정신이 없어 한다고 들었거든요. 좋아 죽으려고 하던데? 결혼할 거라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무슨 벌써 결혼이야? 뭐 좋으면 빨리 할 수도 있지. 난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왜? 지 가정이 생기면 남의 가정사에 덜 신경 쓸 거 아니야.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 남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신우이가 만나는 남자친구와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신우이의 짜증과 히스테리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우리 날거 못 드시는 거 몰라요? 아는데 사람들 많으니까 다양하게 드시라고 사왔어요. 다른 것도 많고요. 못 드시는 음식을 상 위에 올려놓으면 엄마는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배려심이 없어서 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댔어요. 오히려 그건 다행이었습니다. 정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언니는 왜 아이를 안 가져요?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갈 때 신우이가 저에게 그렇게 묻더군요. 아이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가보고 여러 가지 검사도 받으면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도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요즘은 건강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난임이라는 말도 있고 말이죠. 저도 그 이도 병원에 가봤는데 병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곧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언니 나이도 생각해야죠. 그렇게 생길 거라고 마음 편하게 있어도 돼요? 그러다 안 생기면? 안 생기면 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물론 더 노력할 마음의 준비와 의사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삐딱하고 아니 꼽게 이야기하는 신우이를 보고 있으니 그런 말을 해주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는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아니,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요? 그러면 지금 손주는 언제 보나 늘 기다리는 우리 엄마는 어떡하라고? 노력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안 되면 뭐 어쩔 수 있나 라는 말을 한 거였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안 돼도 되게 해야지. 정말 전부터 느꼈는데 언니는 마음가짐이 글러먹었어요. 사람한테 글러먹었다는 표현을 쓴다는 게 어이가 없었고 이번 일로 이런 소리를 듣는 건 더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정색했습니다. 아이 일은 저와 오빠가 알아서 할 문제고 안 가질 생각도 없고 노력도 하고 있으니 들어설 거라고 한 게 대체 어디가 글러먹은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설사 저희가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해도 그건 아가씨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오빠랑 제 일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렇죠. 가족끼리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가씨는 늘 그 선을 넘으시잖아요. 뭐라고요? 언니, 지금 말 다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기분 나쁘니까.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저도 이제 오빠한테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자잘하게 시비를 걸어온 것들은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도 많았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굳이 다 전달하지 않는다는 걸 신우이도 알고 있었고 말입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우이도 더 이상 저에게 말하지 않았고 말이죠. 다만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전달한 건지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다 그러시더군요. 애를 안 낳겠다고 했다던데 진짜니? 아가씨한테 이야기 들으신 거면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그냥 오빠도 저도 건강에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곧 생길 거라고 한 거예요. 병원 다니면서 막 치료받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안심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얼굴로 저를 자꾸 바라보시길래 저도 아이는 갖고 싶다고 몇 번이고 안심을 시켜드려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너희 시어머니도 진짜 왜 말을 그렇게 전하는데 자기 딸 안 웃네? 실은 자기 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대신 다 해줘서 속 시원하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겠냐고. 말리긴 하셔. 너랑 네 남편이 있을 때 눈앞에서만 그러는 척하는 거라니까. 아, 그래. 뒤에서는 분명 네 신우랑 쿵짝이 맞아서 너 욕하고 있을 거라니까? 아, 진짜 너도 답답하다 답답해. 물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기로 한 거였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뒤에서 무슨 말 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말하진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신우이의 저에 향한 임신에 대한 잔소리는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정말 제가 아이를 낳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병원 가보라니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뭘 알아서 해요, 대체. 병원에 이미 가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했었다니까요? 시험관인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직 몸이 건강하고 별 문제 없고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거라면 나중에는 몸이 상해서 자연 임신은 아예 안 될 수도 있대요. 저도 안 알아본 거 아니니까 그만하세요 좀. 뭐가 오래 안 돼요. 이제 결혼한 지 2년인데. 이 정도면 오래 안 된 거라고 이미 의사 선생님께 다 듣고 왔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임신에 제일 취약한 거 몰라요? 저는 아가씨한테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하늘로 치솟아요. 되려던 임신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지금 제 탓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그만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입을 다물고 또 다음에 만나면 또 스트레스를 주고의 반복이었습니다. 참다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한 번만 그걸로 더 이 사람 스트레스 주면 그냥 딩크족으로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고 나서야 신우이는 드디어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면서도 늘 궁시렁거리기는 했습니다. 정말 징하죠?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임신을 했어요. 그야말로 온 집안의 경사였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 봤고 저희 친정 식구들도 엄청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다들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다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이고, 괜한 걱정을 했구나. 이렇게 금방 들어설걸. 내가 잔소리해서 더 신경 써서 그런 거 아니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너 때문에 늦어졌을 수는 있어도. 뭐? 조용히 해라.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하는 거 모르니? 큰 소리 내지 마. 저는 시어머니의 그렇게 단호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자 신우이는 정말 두 말 않고 입을 다물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한 가지 안 사실이 있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말린 건 진심으로 말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심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건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 하고 말이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신우이는 저에게 일절 잔소리하거나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혹여나 임신 초기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신우이가 그렇게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거봐, 진심으로 말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럴 줄 알았어.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혀를 차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또다시 시작될 텐데 네가 중심을 잘 잡고 절대 휘둘리면 안 된다고도 말이죠. 하지만 친구들의 그 예상은 틀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다시 시작된 게 아니라 제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바로 신우이의 잔소리는 다시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회사에 계속 다니는 문제였어요. 회사 언제 그만두실 거예요? 그만둘 생각 없는데요? 제가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를 낳을 때쯤 육아휴직을 갖고 복귀할 생각이었어요. 저는 제 일이 좋았고 재밌었고 또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타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대답에 신우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일을 계속하겠다는 말이에요? 왜요? 저는 제 일이 좋고 재밌고 또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안 할 이유가 왜 없어요?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일을 다 그만두는 건 여자한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같이 키우면 되는 거고 또 여건 맞춰서 하는 거지. 아니, 오빠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도 지원해 줄 수 있을 만큼은 여유로운데 왜 그런 고생을 하냐는 거냐 말이죠. 저는 일하는 게 고생이 아닌데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세상에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왜 늘 포기는 여자만 하냐고요. 아니, 아기는 엄마 품에서 자라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자라지 않아도 잘 자라는 아이 많고 또 엄마 아빠가 끼고 살아도 못 자라는 아이는 못 자라요. 다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 이야기는 그만하죠. 하지만 신우이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볼 때마다 저에게 진짜 일 계속할 거냐, 그만둬라, 엄마가 뭐 그러냐 하며 시비를 걸어댔어요.
제가 제발 좀 그만하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중간에서 말리는 신용만 하는 시어머니도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전에 말리는 걸 보면 진심으로 말리고 싶은 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서 하지 않은 걸 보고 있으니 그냥 시어머니도 시누이의 뜻에 동의하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을 시누이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 확신도 들었고 말이죠. 당분간 시댁 안 갈래.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은 적극적으로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말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당분간 시댁 식구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와도 그냥 대답만 대충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지나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으로 그냥 찾아왔더군요. 손에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들고 말이죠. 반찬을 주러 오겠다는 말은 사실 핑계고 저에게 잔소리하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러 온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배가 제법 나왔구나. 먹고 싶은 건 없니? 언니, 이런 시어머니가 대체 어딨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우리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돼. 바란 적도 없었고 스트레스로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에게 굳이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니 열이 확 올랐지만 반찬까지 해서 집으로 온 시어머니의 성의를 무시할 수는 없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잔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언니도 진짜 고집 센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그만두겠다는 말이라도 하겠다. 그런데 끝까지 그런 말을 안 하는 거 보면.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빈말이라도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시누이가 또 뭔가 짜증을 내려고 시동을 걸려는 찰나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왔어요. 일하다 온 사람 그만 좀 잡고 너는 어머님 좀 그만 따라다녀. 내가 뭐? 그 나이 먹도록 어떻게 어머니 품을 못 벗어나냐? 결국은 또 남편에게 한 소리 들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건이 터졌어요. 때는 시어머니의 생신쯤이었습니다. 제가 그즘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서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예정보다 조금 빨리 냈거든요. 정말 하루 종일 누워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시댁 식구들이 알면 시누이가 쪼르르 달려와 또 잔소리 해댈까봐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한 뒤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보살핌을 받으며 하루하루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원래 작년과 재작년에는 제가 시어머니 생신 때 시댁에 가서 음식도 다 하고 또 용돈도 드렸었거든요. 시누이는 용돈 액수가 그게 뭐냐, 돈으로 주는 건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 매번 뭐라 해댔지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챙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그럴 수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그럴 여유가 없었고 무엇보다 남편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집에다가 잘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면서 몸조리나 잘해. 고마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 걸 다 생각할 여유가 없긴 했어요. 그래서 걱정 말고 쉬자라고만 생각하고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신날 전화를 드리긴 했어요. 시어머니도 아무 내색하지 않으시고 정신 없을 텐데 연락 줘서 고맙다 라고만 하셔서 그냥 남편이 잘 이야기했구나 하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 컨디션이 조금 올라와서 다시 집으로 갔어요. 엄마는 당분간 더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집을 너무 오래 비워두는 것도 마음이 쓰였고 아침 저녁으로 아무도 없는 집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남편에게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없는 낮 시간에 말이죠. 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시누이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놀라서 순간 심장 쪽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시누이는 상당히 흥분한 듯 보였어요. 우리 가족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우리 엄마 생일 안 챙겨? 우습게 본 게 아니라 오빠가 이야기 안 했어요? 내가 컨디션 같은 소리 하네. 지금 시기에 유산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얼굴 보니까 멀쩡하구만. 그걸 핑계라고 대요? 핑계가 아니라 진짜 라고 말하는데 시누이가 순간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제가 고개가 휙 돌아갔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뺨을 부여잡고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입안이 터진 것 같더라고요. 비릿하게 피맛이 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보자 하니까 사람이 정도를 모르네. 우리 엄마 무시하죠? 그니까 말을 하나도 안 듣지. 그리고 결국 이렇게 생신도 건너뛰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세요? 서럽다고? 아니,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꼭 말해야 알아요? 척하면 척이지. 어머님은 괜찮다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시던데요. 그건 우리 엄마가 사람이 좋아서. 제가 이 정도로 맞을 짓을 한 거예요? 인상을 팍 쓰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하다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다다다 이어가더군요. 그동안 내가 많이 참았는데 우리 가족 우습게 보니까 나한테도 이러는 거잖아. 지금도 봐. 한 대 더 맞을래요?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딱 차려고 하는데 아랫배가 뭉쳐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악 하고 배를 움켜잡고 주저앉았어요. 신우이는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둥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겁도 났겠죠. 자신한테 맞고 제가 이러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황만 하는 신우이를 보며 정말 힘겹게 제가 제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는 것도 혼자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신우이는 도망을 가고 없더군요.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곧장 달려온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다 이야기했어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때렸다고? 나 이대로는 당신이랑 가족 못할 것 같아. 그냥 우리 이혼하자. 저는 도저히 그런 신우이와 더 이상 가족으로 할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 자식 때문에 우리가 왜 이혼해?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 당신 앞으로 절대 그런 소리 안 듣게 할게. 남편이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병원에서 하마터면 조산할 뻔했다. 아직 주차가 너무 일러서 만약 그랬으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였거든요. 당연히 분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장모님 곧 오시지? 지금 병원 앞이시래. 그럼 당신 잠깐 장모님이랑 있어. 나 집에 좀 갔다 올게. 이 년을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남편은 그렇게 이를 악물더니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곧 엄마가 들어왔고 저는 그 길로 잠이 들었어요. 스트레스로 피로가 몰려온 건지 아니면 약 기운인지는 몰라도 정말 한참을 잤습니다. 일어나 보니 정말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를 깨우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듯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거의 우는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게 내가 다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그래. 영은이 지금 집에서 자기 오빠한테 크게 혼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울기만 하고 있다. 자기도 자기가 잘못한 거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지 않으련. 앞으론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나랑도 다짐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받아다오. 이혼이라니 세상에 어떤 그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응? 시어머니가 저에게 빌듯 이야기했습니다. 신우이가 한숨도 못 자고 하나도 못 먹고 울기만 하고 있으니 용서해달라고요.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어요. 아가씨가 직접 사과를 해야지. 왜 어머님이 하세요? 제 말에 순간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받을 사과 없습니다. 저한테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거든 직접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을 거니까. 아가, 저한테 사과하기 싫대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당황하더군요. 아니, 그럴 리가 있겠니. 다만 지금은 좀 놀라서. 그러면 직접 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뭐 직접 와서 사과한다고 다 받아주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저지른 짓은 본인이 수습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어딘가 찜찜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돌아갔고 잠시 뒤 남편이 왔어요. 뭘 어떻게 했길래 그래? 걔는 나한테 아니,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됐어. 요즘 가만히 냅뒀더니 이게 지금 자기가 과거에 한 짓도 다 까먹고. 왜? 무슨 짓? 남편은 그제야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사실 신우이는 사고를 여러 번 쳤었다고 하더군요. 사치를 좋아하고 남자를 만나면 정신없이 퍼주기 바쁜 연애를 반복했던지라 본인이 버는 것보다 늘 쓰는 게 많았고 그 때문에 빚을 지다 못해 사채까지 손을 댔었다고요. 남편은 한두 번 그 빚을 갚아주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각서를 쓰게 하고 공증까지 다 받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까지 찍어뒀다더군요. 무슨 동영상? 자기가 한 짓이 뭔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동영상. 왜 빚을 지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인간 말종인지 내가 다 읽게 했거든. 본인 입으로 본인이 한 짓을 읊으면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내가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동영상을 너 아는 모든 사람한테 다 보낸다고 했어. 그렇게 협박하고 마지막으로 빚 갚아줬었거든. 다행히 그 뒤로는 돈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었고 물론 자기가 번 돈 저축 하나 못하고 본인이 다 쓰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신우이는 정말 엄청난 과거를 가지고 있더군요. 저에게 이야기하면 혹시나 제가 도망갈까 싶어 남편은 그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돈 못 쓰고 하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푸는 것 같아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비밀로 했던 것도 사과했어요. 당신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건 정말 미안해. 어머니도 그래서 동생한테 막 할 수 없었을 거야. 혹시나 쟤 저러다 또 삐뚤어지면 어쩌나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으셨을 거고. 그간 시어머니가 왜 신우이를 그렇게까지 호되게 혼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해도 단박에 되긴 하더군요. 제가 오해를 한 게 죄송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는 오해였지만 말이죠. 내가 인연 끊자고 우리 가족 내 식구 이렇게 괴롭히는 거 더는 못 참겠다고. 너 때문에 나는 지금 자식도 잃을 수도 있었다고. 그간 빌려준 돈 다 받아내야겠으니 갚으라고 하고 왔어.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당신한테 찍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냥 죽은 듯 살라고. 그리고 돈은 다달이 얼마씩 갚으라는 이야기와 그게 다른 각서까지 받아왔더군요. 남편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책 없는 신우이와 계속 가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답답해져 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신우이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늘 저를 보던 모습과는 완전 반대의 모습을 하고 말이죠.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은 얼굴과 어딘가 기가 죽은 얼굴하고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병실에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오빠가 저 진짜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그 영상 공개하면 저는 진짜 날아가요. 그리고 그 돈도 제가 어떻게 한 번에 갚아요? 앞으로 언니한테 정말 절대 그 어떤 말도 안 할 테니까 오빠 좀 설득해 주세요. 네? 그렇게 말하며 사정사정하더군요. 그런 신우이를 보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호되게 당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 생각을 해야지. 왜 남을 괴롭히는 걸로 본인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렇게 에너지를 분출할 곳이 없으면 차라리 운동을 하던가. 신우이는 저의 그런 말에 순간순간 자존심이 상해하는 표정을 짓기는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티내면 정말 큰일 나는 시기라는 것을 본인도 아는지 정말 찍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빠 설득할 생각 없어요. 아가씨 용서할 생각도 없고요. 나는 덕분에 아기를 잃을 뻔했어요. 저는 그 기억을 평생 끼고 살 겁니다. 그냥 남남처럼 지내요. 이혼은 오빠랑 안 하기로 이야기했으니까. 신우이랑 평생 남남처럼 사는 조건으로
이유는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다행이라는 듯 한숨을 쉬었지만 신우이는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돈을 다 갚아야 한다는 거네요? 그건 오빠랑 이야기하셔야죠. 오빠 돈인데. 신우이는 인상을 확 찌푸리며 순간 욱한 듯 뭐라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이내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신우이에 대한 관심과 들려오는 소식을 일절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남남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시댁에 가는 날이면 신우이는 절대 오지 않았고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신우이에 관한 이야기는 저에게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도 신우이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조카를 많이 기다렸는데 조카의 얼굴을 언제일지 모르는 시간 동안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 용서해주지 않고 다달이 신우이에게 돈을 받았어요. 원래는 그 돈으로 사채를 했어야 하는 건데 하지 못하고 다달이 남편에게 보내는 게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이 들어 헛웃음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돈은 꼬박꼬박 보내는 모양이네. 안 보내면 자기 지인들한테 그 영상 내가 다 보낼 거라 했거든. 쟤는 자기 체면이 정말 중요하고 보여지는 거에 목숨 거는 애라 그건 죽기보다 싫을 거야. 그래서 울면서 억지로 돈 보내고 있는 걸걸. 그 모습을 생각하니 그동안 당했던 게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 했어요. 물론 그런데도 그때 아이를 잃었을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을 하면 화가 불쑥 치밀어 올랐지만 말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이 있는 곳에서 넌지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고모가 애가 한번 보고 싶다는데. 시어머니의 그 말을 남편이 확 잘랐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 때문에 없었을 수도 있는 애를 왜요? 절대 안 보여줘요. 그런 고모 애 교육에도 안 좋고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남편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아이를 많이 보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염치 없게 말이죠. 물론 가족이고 연을 완전 끊은 건 또 아니었기에 언젠가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도록 그러고 싶지 않아요. 신우이를 생각만 해도 그때 그 악몽 같은 일이 떠올라서 아직 힘들거든요. 벌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가족이라 봐주고 있는 부분도 솔직히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완벽하게 연을 끊어내고 남남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니까 완전하게 복수를 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저는 분풀이나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제 아이를 보여주거나 만날 생각은 없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우이가 완전히 아직 반성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 기회로 다시 알게 되기도 했고 말이죠. 말을 하다 보니 이야기가 많이 길어진 것 같네요. 이제 그만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서울에 사는 여성입니다. 요즘 심심해서 사연 유튜브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 저도 좀 희한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한 번쯤 보내보고 싶어 써봐요. 전 2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요즘 치고는 상당히 빨리 결혼한 쪽이죠. 대학 졸업 후에 취직도 잘 안 되고 특별히 하고 싶은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결혼하자 싶어서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사실 사귀어서 결혼하는 것보다 선을 봐서 결혼하는 게 도리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어지간한 조건은 서로 다 알고 결혼하고 수준도 맞춰서 결혼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은 사실 현실이고 연애처럼 그냥 로맨스와 환상으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세태하고는 좀 안 맞긴 하지만 선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선자리에 나가서 만난 남자는 제법 저하고 잘 맞기도 했죠. 제가 원하는 사람은 무뚝뚝하더라도 좀 믿음직하고 돈 잘 벌고 가정에 충실한 남자였어요. 선자리 나온 사람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 연봉이 상당히 높았고 집안도 괜찮았죠. 왜 대부분 부모님을 보면 그 사람 미래가 예상되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모님 금실도 좋으시고 특히 아버님이 굉장히 가정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남자 말로는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무뚝뚝하다, 다정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러면서도 가정에 충실한 남자가 진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굳이 말로 그렇게 막 다정하게 굴지 않아도 언제나 가정에 들어와 식구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을 보고 좀 만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쪽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은 아주 빨리 진행되었죠. 사실 예비 신랑이 나중에 말하기로는 제가 예뻐서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겉모습은 세련되고 굉장히 날씬하고 예쁜데 말하는 건 요조숙녀 같아서 좋았다고요. 뭐 외모 칭찬하는 말이 싫은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예비 신랑이 그렇다는데 좋지 않을 리 없었죠. 서로 선으로 만난 사이라 사실 가족들은 아예 알지 못했어요. 상견례 날이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 서로 뵙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희 쪽은 친정엄마만 나가실 수 있었죠. 저희 아빠는 외국에서 일하는 직종이라 그때 중동 쪽 건설 현장에 나가 계셨거든요. 저희 아빠가 외국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는 예비 시부모님이 조금 궁금하다는 얼굴이 되시더군요. 상견례로 작은 룸을 빌렸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중동에 가셨다고요? 네, 건물 전기 설계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마감 시한이 너무 빠듯해서 도저히 들어올 수 없다고 하네요. 아이고, 저런. 예비 시어머니는 안타깝다는 듯 말씀하셨고 예비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뭐 전기 설계하는 친구들 저도 몇 아는데 그 일이 많이 힘들죠. 사무실 안에 앉아서 설계도면 그리느라 많이들 비실대기도 하고. 어딘가 으스대는 말투에서 좀 빈정이 상했어요. 사실 전기 설계란 일이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과 같이 열심히 씨름해야 하는 직업이기도 해서 절대 사무실 안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 직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분명한 예비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저희 아빠 하는 일 그렇지 않다고 예비 시아버지 말씀에 꼬투리 잡아 정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 그냥 입을 다물었고 저희 엄마도 어색하게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예비 신랑도 사실 그 직업에 대해 잘 모르니까 자기 아버지가 말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거야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들어오시지 못한 채로 결혼 진행을 했어요. 친정아빠는 정말 너무 건설 시한이 너무 급했던 터라 결혼식 당일에만 잠깐 들어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는 나가셨죠. 아빠는 일이 너무 고되셨는지 평소보다 너무 마른 얼굴이었어요. 게다가 검은 정장까지 입고 계시니까 더 말라 보이셨죠. 결혼식 당일에 들어오시는 아빠 모습을 보니 안타까움이 솟더라고요. 아빠, 왜 이렇게 초췌하세요? 아, 일이 그렇게 됐다. 네 결혼식에 이렇게 시간 맞춰 온 것만 해도 참 다행이구나. 너 결혼하는 거 보고 또 바로 나가야 돼. 아니, 그 일이 그렇게 기한이 급해요? 그래. 사실 내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너 결혼만은 내가 지켜봐야 해서 왔단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식을 내가 참석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잖니. 아빠는 절 끌어안고는 토닥여 주셨어요. 사실 아빠가 일을 해서 돈을 잘 버셨기에 저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중동까지 나가서 하는 건설 일이라는 게 절대 몸이 편할 리 없었어요. 중동 쪽 기후가 워낙 더워서 아빠가 자주 살이 오르내리기도 하셨고요. 아빠는 정말 후다닥 결혼식 참석만 하고 저희 시댁 부모님께 잠시 인사만 나누고서 또 출국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아빠가 제 결혼식에 참석해 주셨다는 게 참 기쁜 일이었죠. 시아버지는 그런 아빠와 정말 잠시 얼굴 보고 인사만 나누신 뒤 혀를 차셨어요. 에휴,
건설 일이라는 게 참 바쁘고 더럽고 힘든 일이지. 아, 네. 사돈어른도 꽤 안색이 안 좋으시구나. 그런데 시아버지 말투가 좀 불쾌했어요. 바쁘고 더럽고 힘든 일이라니. 물론 맞는 말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사돈 직업에 대해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전 피로 현장에 서서 시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몹시 불쾌해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다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피로 현장에서 남편을 끌고 나와 둘만 복도에 서서 속삭였어요. 아니, 아버님, 우리 아빠 직업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저는 그래도 평상시에는 하고 싶은 말은 그 자리에서 하는 편이었거든요. 시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보아하니 처음부터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해둬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제야 조금 시아버지 말이 과했다는 걸 눈치챘는지 아차 싶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아, 미안. 우리 아버지 내가 항상 말했잖아. 좀 무뚝뚝하고 좀 그러셔. 이건 무뚝뚝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 자기 위주로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그냥 좋은 날이니까 좋은 생각만 하자. 아버지 또 그러시면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릴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군요. 남편도 무뚝뚝한 편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드문 일이어서 저는 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쩌겠냐 싶어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보다 내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 혹시 소개시켜 줄 수 없냐고 묻더라. 자기가 너무 예뻐서 친구들도 예쁠 것 같대. 그래? 예쁘다고 하는데 기분 나쁠 사람은 없죠. 전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에 기분이 좀 나아져서 나중에 제 친구들 중에 원하는 애들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저도 제 친구들도 꾸미는 거 좋아하고 외모에 관심 있는 애들이 많아서 평균보다는 좀 예쁜 편이었거든요. 내 친구 한 녀석은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나한테 부럽다더라. 좀 웃겨. 진심으로 부러워하던데. 더 예쁜 여자 찾으라고 해. 정말이지. 남자들 예쁜 거 되게 좋아해. 그건 본능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남편은 제가 예뻐서 자랑스럽다면서 무척 좋아했어요. 이건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 눈에 좀 콩깍지가 씌인 것 같더라고요. 왜 결혼 처음에서 신혼 때까지는 아주 콩깍지 많이 쓰는 경우 있잖아요. 남편이 좀 그런 경우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댁과 친정, 중간 정도의 신혼집을 잡았어요. 시댁에서는 저희 신혼집을 시댁 가까이에 잡길 바라셨지만 제가 필사적으로 싫다고 했죠. 시댁 가까이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도 고민하긴 했지만 본인도 시댁 근처에 사는 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좀 간섭이 있으셔서 멀리 사는 게 나아. 그래? 잔소리 하셔? 좀 그러셔. 무뚝뚝하신 데다 잔소리까지 하신다니 좀 의외였죠. 보통은 무뚝뚝한 사람들이 그냥 간섭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골치 아프겠다 싶어서 저희는 최대한 노력해서 신혼집을 시댁과 친정 중간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정말 잔소리가 엄청나시더라고요. 처음 신혼여행 다녀와서 저희랑 같이 저녁을 먹는데 시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일주일에 2번은 시댁 와서 인사해라. 남편하고 저한테 말씀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죠. 전 순간 당황해서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니, 일주일에 2번이라니. 너무 심하잖아요. 게다가 시댁과 저희 집 거리는 버스 타고 거의 40분 가야 하는 거리라 더욱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제가 남편 옆구리를 찔렀더니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버지, 그렇게는 좀 힘들어요. 저도 이 사람 두고 노는 것도 아니고요. 뭐? 무슨 소리냐? 새아가가 직장 다니냐? 아니잖아. 네? 네, 뭐 그건 그런데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일주일에 2번도 못 와? 와서 인사만 하고 가라는 건데. 숨이 턱턱 막혔어요. 그런데 전 여기서 얌전한 며느리 노릇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 할 말 하고 미움받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솔직히 여기서 얌전하게 굴면서 몇 년 시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살고 나면 그 다음엔 좀 나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평생 시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시집살이 하면서 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소 성격대로 말하기로 했어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아버님. 뭐?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 절 보시고 남편도 놀라 흘끔 절 훔쳐보더군요. 남자가 그렇게나 간이 작아서 어디다 쓸지 참. 전 그냥 먹던 숟가락 내려놓고 말을 했어요. 저 일주일에 2번은 못 와요. 거리도 차 타고 40분이 넘고요. 그리고 저도 제 생활이 있어서 시댁에 그렇게까지 시간은 못 써요, 아버님. 뭐라고? 아니, 너 한 달에 1번도 많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안 그럼 질질 끌려갈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멍해서 절 쳐다보시더니 점점 더 얼굴이 시뻘개지셨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같더군요. 너 그게 무슨 소리니? 그래도 제가 새 며느리라 그런지 최대한 소리 안 지르고 자제를 하셨어요. 전 소리 지르셔도 별로 안 무섭긴 했지만요. 말씀대로예요. 저 시댁에 한 달에 1번은 올게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돼요. 일주일에 1번 정도 전화 드릴게요. 뭐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미리 말씀드려야 나중에 서로 마음 상하는 일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나 아버님을 속이고 싶지 않아요. 시아버지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지만 곁에서 시어머니가 애써 말리셨어요. 남편도 중간에서 계속 중재하면서 지금 신혼이라 그렇다 우리는 우리끼리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 편을 들어주었고요. 시아버지는 계속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다가 결국 큰 소리 날까봐 그런지 일단 입을 다무셨죠. 사실 갓 결혼해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한테 소리를 지르긴 좀 쉽지 않았겠죠. 그러더니 시아버지는 한숨을 무겁게 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저희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아버지는 또 시댁에서 자고 가라고 성화를 부리셨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나서서 괜찮다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아버님 진짜 좀 극성이시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단어를 골라낸 게 그거였죠. 남편도 좀 질렸는지 피곤한 기색이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성격 더 깨닫게 된다. 아니, 난 내가 결혼하면 그래도 간섭이 좀 줄어드실 줄 알았어. 그러게, 아들 이제 미혼도 아니고 결혼한 유부남인데 다른 가정이라는 걸 모르시나 봐. 그러게 말이야. 다행히 남편은 확고한 제 편이었죠. 알고 보니 자라면서 결혼 전까지도 아버지한테 당한 게 참 많아 보였어요. 남편은 다정한 맛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성격이 똑부러지긴 했거든요. 저 도와줄 땐 잘 도와주고 별로 불평하는 것도 없었죠. 그냥 전형적인 무뚝뚝한 한국 남편 정도였는데 시아버지는 남편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설마 시아버지와 이런 트러블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해서 저는 좀 난감해졌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봐도 언제나 시어머니하고 문제가 있었지 시아버지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 이후로도 저는 시아버지와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제가 부딪히려 부딪힌 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계속 간섭하고 시비를 거셨죠. 아마도 새 며느리인 제가 시아버지와 기싸움을 한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태클 걸고 트집 잡으면서 뭐라고 하셨었죠. 하다못해 제가 장 봐오는 리스트까지도 내놓으라 하시면서 싫은 소리를 하셨거든요. 저는 직장에 안 다니고 전업주부로 살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는 당연히 제가 아주 알뜰하게 살림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제가 말했던 대로 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 그것도 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시겠지만 남편이 주말만 쉬는데 그 시간을 빼서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하니까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것도 모자라 저한테 살림하는 가계부하고 장을 볼 때 뭘 사가는지까지 보여달라고 하셨죠. 전 처음엔 농담으로 여겨서 적당히 대답해드리며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게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저녁 식탁 앞에 식구들이 모여 앉았는데 시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너 정말 돈 아껴 써야 한다. 전업으로 주부할 거면 너도 프로페셔널한 의식이 있어야 해. 네, 잘할게요. 쓸데없는 트러블 더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저는 적당히 대답해드리고 넘어갔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거기 넘어가지 않고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너 설마 마트에서 일회용 밥이나 레토르트 식품 같은 걸 사다 먹는 건 아니겠지? 전업주부는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너희 시어머니도 몇십 년 나와 같이 살았지만 평생 레토르트는 손도 안 댔다. 아유, 여보, 요새 애들은 그런 거 먹을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애들이라고 뭐 달라? 남자만 돈 벌어오는데 집에서 살림하는 여잔 당연히 돈 아껴 쓰고 근검절약해야지.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시려고 한마디 하셨다가 시아버지가 도리어 크게 화를 내셔서 무척 뻘쭘한 표정이 되었죠. 전 그냥 알겠다고만 대답하고 숟가락을 놨어요. 입맛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거기에 이어 제 외모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려고 하셨어요. 여자가 말이다. 집에만 있으면서 피부 관리한다고 비싼 화장품 쓰고 비싼 옷 입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자고로 소박하고 조신하게 집에 있으면 되는 거야. 아, 네. 그래, 너 말이다. 그렇게 손톱에다 이것저것 바르고 그러지 말라는 거다. 머리도 그렇고 그게 다 돈이다. 시아버지는 꼬치꼬치 까탈스럽게 말씀하셨죠. 말을 듣자니 제가 이래저래 꾸미고 다니는 것이 무척 싫으셨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예쁘게 관리하는 걸 무척 좋아해서 저와 남편은 서로 말없이 눈빛만 교환하고 그냥 시아버지한테 그때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끝없이 그런 식이었죠. 살림하는 여자는 무엇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저 아끼면서 애나 낳아서 잘 길러야 한다. 남편 내조나 잘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 남의 남자도 만나지 말아야 한다.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알았다니까요. 남편이 결혼하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 했던 말 중 무뚝뚝하고 자기 위주로 말한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좋은 말로 자기 위주지 엄청 가부장적이고 유쾌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게다가 그냥 가부장적이기만 하면 괜찮은데 시어머니를 그렇게나 잡았죠. 시아버지와 함께 계시면 어머니는 항상 길을 못 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얌전하고 다른 사람한테 강요도 안 하는 분이었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한 것처럼 매번 짜증을 부리시곤 했어요.
밥을 먹으려고 식탁 앞에만 앉아도 그런 말이 시작됐죠. 당신 말이야. 대체 이게 반찬이라고 차렸어? 죄송해요, 여보. 오늘 차린다고 차렸는데. 이것도 어제 먹던 거잖아.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대체 뭐하고 살아? 집구석에서 뭐해?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그런 호통에 항상 일어나 미안해하시면서 반찬을 다른 것으로 가져오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제 먹던 거다, 그저께 먹었던 거다 하며 시아버지가 항상 화를 냈죠. 하루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전 시댁에서 나오면서 남편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님 대체 왜 저렇게 어머님한테 화를 많이 내셔? 그게... 남편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가 원래 좀 그런 편이라 그래. 뭐 다른 거 있는 건 아니고? 그게 말이지. 하지만 제가 이상해서 계속 캐물으니 답을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어머니가 오래전에 한번 다른 남자와 문자 주고받다가 걸린 적이 있으시거든. 그 후로 아버지 성격이 저렇게 되셨어. 정말? 뭐 외도 같은 거였어? 내가 보기에는 본격적인 외도는 아니고 뭐 시간 지나면 그렇게 발전했을 수도 있는 상황?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자기 어머니가 바람 피웠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데 남편은 별로 거부감이 없어 보여서 신기했어요. 아니, 당신은 별 생각 안 들어? 뭐 나라도 아버지 같은 배우자면 좀 다른 사람 만나고 싶었을 것 같거든. 아, 그래? 그렇지. 자기도 생각해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같이 평생 산다고. 남편은 짜증스럽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 이해가 됐죠. 남편도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었고 시어머니도 속으로는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여간 저런 사람 하나가 온 가족 속을 다 긁어놓는다니까요. 전 이해가 되어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숨을 쉬었죠. 남편은 이어서 말했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 전화고 문자고 죄다 검사해서 사실 너무 보기도 불편하고 싫어. 적당히 하시면 좋겠는데. 너무하시네. 그래. 듣는데 순간 약간 의처증이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았는데 제3자가 보기엔 당연히 그런 것 같았죠. 정말 가지가지한다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얌전하고 소박한 분이었고 시아버지 같은 분과 살면 저라도 다른 사람한테 한눈 팔고 싶어질 것 같거든요. 물론 바람이 잘하는 짓이라는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바람핀 것도 아니고 그냥 문자 몇 번 주고받았을 뿐인데 그걸 빌미삼아 저런다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저한테 트집을 잡으셨죠. 제가 행동을 잘못하길 바라는 수준이 아닌가 싶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희 아파트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알 수 없어 아파트 관리실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는 중간에 관리 직원분을 만났죠. 아유, 뭐 볼 일 있으세요? 관리인 복장을 막 벗고 나오던 관리 직원이었어요. 모두 70 넘은 노인분들이 많은 관리실에서는 40줄로 상당히 젊은 분이었죠. 거의 설비 관리를 맡고 계신 분이라 저는 얼른 그분께 가서 여쭤보았어요. 혹시 저희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그러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실에서 고쳐주시나요? 수도꼭지요? 그건 주민분들이 알아서 사다가 교체하셔야 하는 거라. 어머, 저 그거 못하는데. 저희 아저씨도 너무 바빠서 지금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걱정이 벌컥 됐어요.
아니, 저는 아예 그런 설비 만지는 데는 젬병이었고 남편은 그때 무척 바빠서 밤에 야근하고 들어와 쓰러져 자는 수준이었죠. 제가 걱정을 하면서 한숨을 쉬자 그 관리 직원분이 난처한 얼굴을 하시더니 저한테 귀띔을 해주셨죠. 아,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 수도꼭지 여분 2억이 남은 게 있긴 한데요. 그거 좀 고쳐드릴까요? 어머, 정말요? 아, 그럼 저야 감사하죠. 저는 반색할 수밖에 없었죠. 그 관리 직원분이 워낙 설비를 잘 만지는 분이라 지난번 집에 보일러 고장났을 때도 신세를 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좀 챙겨드렸는데 그래서인지 이번에도 흔쾌히 저희 수도꼭지 교체를 도와주신다고 한 거예요. 관리 직원은 사무실로 들어가 한참 뭔가를 찾더니 곧 수도꼭지 박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저는 얼른 그분과 같이 저희 집으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고쳤죠. 수도꼭지가 너무 오래되어 아래 위로 손잡이를 움직일 때마다 덜컹거리는 게 좀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소리도 너무 크고요. 관리 직원은 수도꼭지를 떼어내고 솜씨 좋게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어요. 전 너무 고마워서 얼른 냉장고에서 바카스 두어 병과 개봉 안 한 롤케이크를 박스째로 가져가 그분께 쥐어드렸죠. 그리고 그 사이 10,000원짜리 한 장도 넣어드렸어요. 아유, 사모님, 뭐 이런 걸 다. 얼른 가지고 가세요. 제가 항상 신세를 져서 정말 면목이 없네요. 저는 정말 관리 직원분이 고마웠어요. 자칫하면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참 고생해야 할 일을 그분 덕분에 순식간에 치울 수 있었으니까요. 전 어차피 장도 보러 가야 했고 해서 관리 사무실까지 그 관리 직원분과 이야기 나누며 나온 뒤 시장으로 향했어요. 장바구니까지 들고 나와 생선이며 콩나물이며 필요한 걸 전부 산 뒤 저는 다시 아파트로 향했죠.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남편도 밤늦게 들어와서 야식이라도 차려달라 해서 전 야식도 맛있게 두부를 부쳐 차려주었고 남편은 만족스럽게 먹고서 잠이 들었고요.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날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문화센터에서 뭘 배우는 게 있어서 거의 강의를 들으러 나갔는데 아침 11시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시간은 남편이 한참 바쁠 시간이라 전화 오는 게 희한했지만 앞에서 선생님이 강의 중이라 받을 수가 없었죠. 30분쯤 뒤 쉬는 시간이 되어 저는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자기, 왜? 아니,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한 말씀? 뭐, 시아버지가 이상한 소리 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뭔 소린가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더듬거리면서 말한 건 충격적이었어요. 당신이 지금 바람 피우고 있다던데? 낯선 남자하고 같이 집까지 들어갔다고. 뭐라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입을 딱 벌렸어요. 아니,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며느리까지 의심하는 건가 싶었죠. 아버님 제정신 아니신 거 아니야? 전 정말 화도 나고 짜증스러워서 불쾌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말을 더듬다가 이러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사진도 보내셨어. 자기랑 어떤 남자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뭐? 낯선 남자와 같이 들어간다고. 분명 문제 아니냐고 난리를 치셔서. 무슨 놈의 사진이라는 거야. 일단 보내봐. 알았어. 남편은 시아버지가 보냈다는 사진을 곧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죠. 그건 바로 어제 그 관리 직원분하고 같이 아파트로 들어가던 제 모습이었어요. 관리 직원분은 당시 직원복을 벗고 나오던 터에 저와 만났기에 사복을 입고 있었죠. 어디서부터 어처구니 없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아니, 이거 아버님이 찍으신 거야?
그랬나 봐. 아니, 그러셨대. 우리 집에 와서 그럼 나 감시하고 계셨다는 거야? 왜? 그게 여자들은 언제 한눈 팔지 모른다고 감시를 계속해야 하는 거라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시아버지가 끔찍하기까지 했어요. 내 옆에 있는 남자? 진짜 어이가 없네. 이런 것까지 다 보고해야 하고. 관리실에서 일하는 분이야. 그 설비 담당자분. 알지? 그분이야? 그런데 왜 옷을 안 입고 있어서? 퇴근하시는 길에 붙잡아서 내가 수도꼭지 고쳐달라고 했거든. 며칠 전부터 수도꼭지 엄청 소리 컸고 내가 어제 고쳤다고 얘기했지? 그랬구나. 다행이다.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니, 이 사람까지 날 의심한 건가 싶어서 발끈하려는데 남편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자꾸 자기가 바람 피운다고 딸을 어떻게 키운 거냐고 막 그래서. 아버님이? 그래서 지금 자기 친정 주소 물어보셔서 알려드렸거든. 아마 거기로 가실 것 같은데. 뭐? 아니, 미쳤어? 그걸 왜 알려줘? 아니, 그보다 우리 친정 가서 뭐 어쩌려고? 전 당연히 참다 못해 소리가 높아졌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한테 행패 부리겠다는 뜻이 뻔히 보이니까 순간 머릿속이 돌더라고요. 아니, 그게 난 아버지가 정말로 가실 줄은... 닥쳐. 끊어. 전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남편의 전화를 끊고 곧장 문화센터에서 뛰쳐나가 차를 탔어요. 운전해서 저희 친정집으로 가는 30분이 끔찍하도록 길게 느껴지더군요. 그 미친 시아버지가 대체 저희 집으로 가서 무슨 소리를 할지 정말 상상되지 않았어요. 저는 친정 앞에 얼른 차를 주차하고서 대문으로 뛰어갔어요. 대문 바로 앞에서 시아버지가 서 있더군요. 배를 막 누르려던 참이었는지 절 보고서는 마치 잘 걸렸다는 듯한 표정이 되었어요. 너 잘 왔다. 시아버지가 정말 듣기 싫은 소리로 찢어지듯 소리를 질렀어요. 딸 교육을 그따구로 시켰어. 다 나와. 네 친정 식구들 다 나오라고 해. 뒤졌어 아주. 뭐라고요? 저기 아버님. 남편이 뼈 빠지게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넌 며느리라는 게 지금 집에 앉아 남자를 불러들여? 어? 아버님,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게 뭐가 있어? 너 같은 건 더러워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야. 시아버지는 막무가내로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 친정집은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토박이로 살아온 분이었고 여기는 단독주택 동네라 누가 어디 사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내가 너희 부모 다 머리채 잡아 뜯어버리고 갈 거다. 하여간 여자들이란 눈만 떼면 딴짓을 하니 집에서 가정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야 하는 거야. 시아버지는 목에 피라도 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소리를 질렀죠. 전 정말 어이없어서 이 인간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머리 뚜껑을 따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때리기라도 할 요량으로 오신 거예요? 정말 대개 아드님 이혼당하는 꼬락서니 보고 싶어요? 뭐야? 이혼을 당해? 누가 이혼당해? 당하는 건 너지. 시아버지가 기막히다는 듯 목에 핏대를 세웠지만 저 역시 지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네 애비나 나오라고 해. 우리 아빠는 왜요?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키울 때마다 저도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연하죠. 누구 좋으라고 기가 죽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 쪽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그러십니까, 사돈어른? 아빠는 샤워를 하다 말고 뛰쳐나오셨는지 수건을 목에 걸고 계셨어요.
러닝셔츠 바람이라 어깨와 팔이 다 드러나 있었죠. 사실 아빠는 젊은 시절 좀 놀던 가락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깨와 등에 걸쳐 문신이 있는 분이었는데 남들이 보기엔 그게 위압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었거든요. 아빠가 얼굴은 초췌할 때가 많아도 일단은 옷을 벗으면 근육이 짱짱하게 드러나는 체형이기 때문에 문신하고 더불어 굉장히 험악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하고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니 시아버지가 순간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가 너무 조용해져서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싶어 돌아봤는데 시아버지 얼굴이 조금씩 참백해지더군요. 그리고 기세등등하게 저라도 때릴 것처럼 들어올렸던 주먹이 천천히 내려갔고요. 그게 아니고 사돈어른. 예, 저 부르시는 것 같아 나왔습니다. 왜 그러시죠? 아빠는 불쾌한 낯을 그대로 드러내며 인상을 찡그리셨어요. 중동에서 한참 일하다가 돌아오셨으니 피부도 새카맣게 타신 상태였고 아무래도 험악했어요, 인상이. 시아버지는 잠깐 뭐라고 말하려다 곧 입을 다물더군요. 제 눈에도 순식간에 쪼그라든 꼬라지가 훤히 보였어요. 아닙니다, 사돈어른.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알죠. 아닙니다. 제가 다음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시아버지는 순식간에 허허 웃으며 뒤로 물러나서 급한 걸음으로 멀어져 갔어요. 전 너무 어처구니 없어 멀어지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쳐다보았죠. 아빠는 현관문 앞에 서서 알 수 없다는 얼굴로 고개를 젓더니 저를 보고는 얼른 들어오라며 웃었어요. 순간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이 북받쳐 곧장 대문을 열고 들어가 아빠에게 안겨서 울어버렸죠. 저는 저 혼자 있을 땐 그래도 잘 싸우지만 부모님이 계시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엄마도 나와서 자초지종을 듣고는 그놈 집안에 다시는 가지 말라고 화를 내셨고 아빠도 조용하게 주먹을 주셨어요. 저는 아빠가 한때 꽤나 날리셨다는 걸 알아서 진정하시라고 아빠 어깨를 잡아드렸죠. 아빠도 한참 숨을 몰아쉬며 화를 가라앉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일단은 여기 있어라. 김서방이 너 찾으러 오면 그때 말하자꾸나. 네, 알았어요, 아빠.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이대로 뒀다간 시아버지한테 끌려다니면서 저희 결혼 생활이 아예 파탄 나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집을 안 갔어요. 결국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퇴근하고서 곧장 저희 친정으로 왔죠. 남편을 앞에 앉혀두고서 아빠는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남편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인지하고 있어서 제대로 뭐라 말씀드리지 못했죠. 저희 아빠가 또 카리스마 있는 분이거든요. 지금 자네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애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잘못을 저지른 건지 알고 있는 거지? 네, 장인어른 물론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워낙 좀 그런 분이라서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네는 우리 딸의 방파제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 이런 식으로 자네 아버지에게 막 휩쓸려 다니면 난 우리 딸 그대로 둘 수 없네. 다시 우리한테 오게 해야지. 이혼시키겠다는 말을 점잖게 하시는 아빠의 말씀에 남편은 사색이 되었죠. 남편은 아빠 앞에서 무릎 꿇은 채로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고 앞으로는 아예 저를 시댁과 상종시키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했어요. 그 후 며칠간은 제가 친정집에 머물렀고 남편은 퇴근 후 친정으로 와서 저를 보고 갔죠. 그러면서 남편은 시댁과 아버지한테 이 상황을 다 말씀드렸다고 해요. 제가 바람을 핀 게 아니고 오해였다는 사실과
저희 집에서 단단히 화가 났다는 사실까지요. 그래서 뭐라셔?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하시는데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도 정말 징그럽다는 듯이 이를 갈더군요. 평생 오죽 많이 당했을까요? 며칠 뒤 저희는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정말 본인이 알아서 시아버지와 싸웠고 시아버지가 절대 저한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주었어요. 시아버지도 저한테 곧장 난리를 피우진 못하더라고요. 아마 저희 친정아빠를 보고 무서웠던 기억 때문인 것 같았죠. 저야 감사한 일이에요. 남편은 정말 정이 떨어져 버렸는지 시아버지한테 아예 본인도 거의 연락을 안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저희 집과 시댁 간 교류가 끊어지다시피 했어요. 지금도 남편한테는 가끔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는 모양이지만 저한테는 아무런 이야기도 들리지 않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